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4차 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EBS 1강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에 관련된 내용의 강의를 잘 봤죠. 강의 보면서 거기 이제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시는 그 판서 내용을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12, 13페이지를 읽고 밑줄 쫙 한 다음에 문제까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보면 이제 완전히 그쵸 제대로 정석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수업의 이제 주인공은 흥선대원군이었는데요. 그죠? 오늘의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쵸?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부연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문제 푼 거에 대해서 답 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흥선대원군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지문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궁도령은 궁이나 지킬 것이지 굽실굽실 신발을 질질 끌며 뭐 때문에 재상집에 나다니는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전에 대원군이 당시 잘나가는 세도 가문의 재상 김좌근을 찾아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에 호조 판서였던 심의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원군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흥선대원군 사진도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당시 왕은 아니지만 이제 이 시기 철종 때 왕족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말하는 게 흥선대원군을 지금 조롱하고 또 흥선대원군의 그런 행태도 보면 굽실굽실 신발을 질질 끌며 약간 재상집에 구걸하러 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뭔가 왕족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쵸? 흥선대원군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흥선대원군을 보면서 야, 이거는 드라마의 한 캐릭터, 인물로 써도 될 만한 정말 반전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인데요. 때는 이제 철종 때죠. 이 철종 때 안동김 씨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총명했대요. 이제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비범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 이런 게 알려지면 어떨까요? 안동김 씨가 언제 또 왕이 될 수도 있는 후보인데 이 왕족이면 그쵸? 그런 아이가 너무나 뛰어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신변의 위협을 이제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세도가의 이런 눈밖에 완전히 이제 내쳐지기 위해서 나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상한 행동, 모자란 행동을 하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사실 재상 뭐가 부족해서 재상집에 가서 구걸을 하겠어요. 근데 모자란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죠. 2%가 아니라 한 7, 80%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어서 기록에 의하면 뭐 신발도 잘 안 신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봐도 쟤 왜 저래? 그래서 아예 눈밖에 내놓은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철종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왕족 중에서 이제 왕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안동김 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왕이 되는 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또 그의 아버지는 어때? 띠리리리리 모자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예전처럼 허수아비 왕을 만들고 또 다시 내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해보면 믿지는 장사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고종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고종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무슨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180도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다시 신고요. 옷매무새가 바뀌고 얼굴에 점은 안 찍었던 거 사진에 보니까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복수의 그동안 칼날
똑똑한 사람이 바보 행세를 하면서, 그쵸?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쵸? 이렇게 재상집에 가서 구걸을 할 정도면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맺힌 게 많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배워서 알겠지만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그 어떠한 그 이전의 어떤 개혁보다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가차없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영정조도 조선 후기에 많은 개혁을 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초강수예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개혁을 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 이렇게 생겼습니다. 12, 13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이 풀이가 되어 있냐면요. 저는 지금 조금 필기를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의 부분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했던 시기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도정치 시기에 특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안동김 씨라고 하는 세력이 왕권을 쥐락펴락했던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운 흥선대원군의 키워드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개혁의 목표가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한다든지 호포제, 사창제, 경복궁을 중건한다 등등등등의 모든 개혁이 다 왕권을 크게 강화하고 당시 세도 가문을 누르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 시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흥선대원군의 키워드가 뭐냐면 쇄국입니다. 쇄국. 무슨 뜻이에요? 나라 국자죠. 나라의 문을 걸어 다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쇄국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제너럴 샤모노와 같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은 절대문호를 개방하지 않겠어. 척화비를 세우면서 쇄국으로 일관하게 되는 인물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흥선대원군의 키워드 두 가지를 얘기해라 하면 왕권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2페이지 아래 보면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서원을 모두 허물어라 등등등등 이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를 좀 풀었나요? 이게 각각 뭘 나타내는 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서원을 모두 허물어라. 이거는 당연히 뭐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여러분도 여기다가 선생님처럼 이거는 같이 써볼까요? 이거는 서원 철폐와 관련된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었겠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양반들 붕당의 근거지였습니다. 각 지방에 곳곳에 서원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양반들이 그 지역의 양반들이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어떻게 되는 기반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한 서원을 당시 흥선대원군은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양반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개혁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앤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서원을 막 만들 때 나라에서요. 이 서원에게 땅을 줬습니다. 땅을 하사했는데 게다가 이 땅에는 어떤 혜택을 줬냐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의 혜택을 줬었거든요. 근데 서원을 없애버리면 이 땅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회수한 땅에서는 새롭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서원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면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은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잘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붕당이 변질된 것처럼 서원도 그 역할이 변질이 돼서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서원을 철폐한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서원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던 개혁이 서원 철폐였어요. 양반들이 완전 반발하고 그쵸, 싫어했겠죠, 흥선대원군의 이런 개혁을.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세 번째 거 먼저 보겠습니다. 황곡을 폐지해라. 앞으로는 곡식을 대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겨서 해라. 이거 무슨 개혁이었어요? 땡땡제. 맞아요. 사창제였습니다. 그죠? 사실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악독한, 그쵸, 문란함이었는데 개인이, 그쵸, 이제 덕망 있는 그 지역의 유지가 그것을 대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아이고야 이상하게 썼네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쵸,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해라. 군역을 면제받는 자들 때문에 평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건 무슨 개혁입니까? 땡땡제, 이것도. 삼정에 문란하고 하면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호포제라고 합니다. 호를 기준으로 포를 내라 라고 해서 호포제인데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요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호포제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 요거 저장 안 하고 나가서 조금 선생님 필기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선생님 글씨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필기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은요, 크게 세금을 한 3개 정도 냈어요. 아주 크게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역이라고 하는, 군대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만 했냐면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다 배워서 알 거예요. 양인 남자가 가는 것이 군대였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오늘날처럼 직접 군대에 갑니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서 훈련 받아 라고 이렇게 군대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종이를 이제 보내면 이렇게 착출이 돼서 직접 군대에 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당시 처음부터 양반들은 면제를 해줬었다는 거죠. 이 군역에 있어서. 그러면 왜 양반들은 군대를 빼줬냐? 사실 양반은요, 처음에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양반이잖아요. 문반과 문신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무반, 무신을 가리치죠. 그래서 두 개의 반이다 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직 관료만을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맨 처음에 조선을 만들었을 때. 근데 처음에는 이래서 현직 관료가 만약에 군대를 가야 돼요. 현역으로. 그러면 일선에서, 그쵸,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군대를 가면 제대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양반은 군대 안 가도 돼 라고 특혜를 어떻게 보면 줬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양반의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온리 현직 관료만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 아빠가 양반이야? 그럼 나도 양반이야. 우리 남편이 양반이야? 그러면 나도 양반이야. 이런 식으로 양반의 가족, 친인척을 사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개념으로 양반의 의미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현직 관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빠가 현직 관료니까 군대 안 갔지만 나는 현직 관료 아니야. 우리 아빠가 현직 관료야. 하지만 나는 그의 아들 양반이야.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가. 한마디로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다가
아이고야, 삐뚤어졌네요. 양반만 군대 가는 거 안 좋아했던 게 아니라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백성의 대다수는 이제 농민이었는데요. 농민들은 사실상 더 군대 가는 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농사는 다 때가 있잖아요. 뭐 씨를 뿌려야 될 때, 뭐 모내기를 해야 될 때, 뭐 김을 매줘야 할 때, 날씨에 따라서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막 모내기를 해야 되는 때인데 국가에서 나를 보고 군역에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내팽개쳐두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당시 군대 가기 싫어서 군역을 기피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초반에 일본한테 엄청나게 당하는 이유가 이때 군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로 가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바꿔요. 군역을 당시 군포징수제로 바꿉니다.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제 아예 군대 가지 마. 대신에 포를 내. 포. 이 포는 옷감을 세는 단위예요. 군포를 내는 대신에 군대는 안 가도 돼.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이제부터는 급료를 주고 먹고 자고 하면서 나라만 지키는 직업군인을 우리가 키울 거야. 니네는 군포만 내면 돼. 이런 식으로 군역의 시스템을 바꿔나가거든요. 중기 이후에. 1년에요. 2필을 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2필. 필도 옷감을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군포징수제로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영조가 균역법 시행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영조도 이때 호포제처럼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무나 양반이 서슬이 시퍼렇게 막 그치? 반대를 하니까 차마 그러한 개혁까지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 와서 드디어 하게 된 개혁이 바로 지금의 호포제라고 하는 개혁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거센 개혁일 수 있느냐? 양반들한테는요, 단순히 이 군역에 군포를 내는 거는요, 단순히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돈의 개념이 아닌 거야. 이들에게 이것은 신분의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조선 이래 한 번도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하는 군역은 아래 것들이나 상놈들이나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양반이 군역의 의무를 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신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호를 기준으로 집집마다 누구나 다 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예외를 둘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가차없는 개혁이 호포제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당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볼까요? 호포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입니다. 보세요. 호포제를 시행하기 전에 면제받았던 양반들이요. 50%나 됩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부담하는 층이 단 15%밖에 되지 않아요. 노비는 세금 안 냈어요. 조선시대에. 왜 안 냈을까요? 노비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양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시대의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호포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15%가 내던 세금을 이제는 양반까지 내게 되면서 74%가 되는 사람들이 당시 세금을 내는 걸로 대대적인 군역의 개혁을 감행한 것이 바로 호포제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은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반들의 반발을 사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키워드죠. 쇄국입니다. 쇄국. 흥선대원군이 일련의 사건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쇄국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사실 맨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나는 쟤네들하고 절대 교역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사실 그의 아내와 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또 집권 초기에는 그래서 프랑스와 수교를 시도한 적도 있었고, 그쵸?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새들을 보면 처음부터 쇄국으로 일관했던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이것도 조금 지도를 그리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아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수도, 여기가 이제 베이징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중국을 사대하면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인접한 이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냐면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중화 사상. 들어봤어요? 2학년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화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나요? 안 오나요? 보세요. 자, 중화의 중은요. 당시 중앙을 얘기합니다.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는 문화를 얘기합니다. 화이론적 세계관은 어려워요? 화는 이 화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화는 문화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중국의 문화, 중국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고 어머나 미안해요. 자, 이는 오랑캐를 뜻합니다. 오랑캐. 쉽게 선생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이야. 그리고 중국이 아닌 애들은 다 몽거예요. 오랑캐라고 보는 것이 바로 중화사상, 화이론적 세계관. 세계를 두 개로 나눈 거죠. 중국 아니면 오랑캐. 따라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중국의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을 오랜 기간 동안 사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한 중국이요. 당시 아편전쟁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국에게 이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뚫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돼요. 그 중국이. 엄청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또 하나,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바로 이 위쪽 여기는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우리를 위에 있는 한반도 위에는 중국이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 중국보다 더 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중국보다 한참 더 위에 있는 이 나라는요. 어떤 날씨냐? 위에 있어서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운 날씨에 러시아는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예전부터 얘네가 원하는 것은 남하하고 싶은 거. 아래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러시아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갖고 싶은 건 뭐였냐면 부동항을 갖고자 했었어요. 계속 어려운 말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부동항. 무슨 뜻이냐? 언다는 뜻이에요.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바다지만 항구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항구가 얼어버리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교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예전부터 내려오면서 부동항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드디어 이쪽의 땅을 얻게 됩니다. 원래 누구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당시 중국 땅이었겠죠. 그쵸? 당시 중국이 열강과 당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는데요. 아편전쟁 이후에 이것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던 러시아가 그 대가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연해주 지역입니다. 여기에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부동항이 되었겠죠. 그쵸?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역사상 러시아와 그렇게 크게 마주치고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러시아가 국경선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야, 언제 얘네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위기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흥선대원군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완전히 문호를 걸어 잠그고 척화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척화비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척화비의 내용은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 됐다. 보세요. 양이 침범, 비전즉 화, 주화, 매국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완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필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양이란 뜻이에요. 이 이자는요, 아까 선생님이 화이론적 세계관 할 때 그 이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오랑캐라는 뜻이겠죠? 오랑캐. 양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서양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어요. 우리를 침범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두 글자입니다. 비전, 안일비, 전쟁전입니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을 했는데 전쟁을 안 해.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곧이란 뜻이겠죠?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 화래요, 화. 이 화는 무슨 뜻의 화냐? 화의를 맺다, 손을 잡다, 통상을 하다, 교역을 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쵸?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을 했는데 전쟁을 안 하는 것은 곧, 즉, 화의를 하자는 것이요. 주화. 화의를 주장한다는 거겠죠? 주장하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 나라와 화의를 맺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매국. 매자는 무슨 뜻일까요? 나라를 파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장난 아니죠? 각오가. 그죠? 되게 결연한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너무 확대를 했네요. 자,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선생님이 한 거랑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서양의 오랑캐가 그쵸? 이거 무슨 무슨 글이었어요? 양이었습니다. 양이.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양이 침범. 싸우지 않으면 비전이었어요. 그죠? 곧 즉 화의하자는 것이요. 이것은 화자였습니다. 화의를 주장함은 이건 뭐였어요? 주화였죠. 나라를 파는 것이다. 매국에 해당되는 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시 척화비에는 서양과 절대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아래에 정답을 뭐라고 썼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게 된 배경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다 쓰면 되겠죠. 병인 양요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도 있었고 대동강에서 일어난 그 다음에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미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쳐들어왔었던 신미양요 이러한 사건들이 당시 척화비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각자 이거는 쓰면 되겠죠. 1863년도에 고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대신 그쵸? 정치를 하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개혁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물론 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신 정치를 하는 거로서는 1873년이 되면요. 이때 고종이 친정을 선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약 10년 동안 권력을 잡고 개혁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10년 동안에는 쇄국 정책으로 일관을 했지만 사실상 이때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는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는 개화 정책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쇄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때의 쇄국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더 자주적인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일찍 개화를 추진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식민지가 됐잖아요. 일제의 식민지가.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때 흥선대원군이 이때 문호를 개방했다면 뭔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역사에 항상 이러한 뭐 이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내용 중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지금 본 영상은 신미양요에 대한 영상이었죠. 역사를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인양요, 양언수, 신미양요, 어제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사실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역사는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쵸?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얘기인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됐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같이 준비해서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고종이 스스로 정치를 합니다.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개화에 좀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이 시기에 사실 국제 정세는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중국, 일본, 조선 이 세 나라는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운명의 갈림길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길게 했죠.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게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하면 금방 끝나고 EBS 강의로도 충분해요. 근데 사실 역사가 내용이 정말 많고 정말 긴 시대를 우리가 배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단순히 뭐 사건의 나열들로만 하면 우리가 정말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자꾸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호포제는 그냥 단순하게 양반이 세금을 낸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강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좀 더 짧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